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새벽 3시, 나는 또 깼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다. 그냥 깼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 알람이 장착된 것처럼 정확히 3시쯤 되면 눈이 떠졌다. 천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할 일들이 줄을 섰다. 보고서 마감, 회의 준비, 팀장한테 받은 메일에 답장하기, 저녁에 엄마 병원 모시고 가기.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벌써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김선영, 올해 56,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한 지 25년째다.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중년 여성.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아침 8시, 출근길 지하철은 늘 만운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으면 숨이 막혔다. 예전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는데 요즘은 달랐다. 누군가 내 등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했다. 공황이 올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2번 정도 온 적이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메일 확인이었다. 밤새 쌓인 메일들. 대부분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읽는 동안 계속 긴장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선영 씨, 이거 언제까지 가능해요? 팀장 박 과장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시였다. 나는 일정을 확인하고 대답했다. 금요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가능합니다. 에이, 금요일까지 해봐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 다들 그렇게 한다. 이 말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너만 유난 떤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서 누군가 말했다. 진짜 요즘 미치겠어. 일도 많은데 애들 학원비까지 오르고. 맞아. 우리 큰애는 이번에 대학 원서 쓰는데 등록금 생각하면 벌써 막막해.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아이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늘 조용해졌다. 괜히 내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다. 아, 선영 씨는 혼자니까 편하겠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혼자라서 편한 게 아니었다. 혼자라서 더 불안했다. 아프면? 일을 못하게 되면? 노후는?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다. 저녁 8시, 퇴근 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선영아, 네 사촌 동생 수진이 있잖아. 얘가 이번에 승진했대. 부장으로. 그래요? 너도 그 나이면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아직도 대리잖아.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엄마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더 짓눌렀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요. 힘든 건 다들 마찬가지지.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체한 것처럼 명치가 답답했다. 요즘 자주 그랬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됐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몸이 고장난 것 같았다. 그 다음 주 나는 병원에 갔다. 불안장애 소견이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단서에 적힌 글자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 이제 나는 환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였구나. 약을 드시고 심리 상담도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처방받은 약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약봉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 작은 알약이 나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정상이라는 게 뭘까? 불안하지 않은 상태? 아니면 불안해도 견딜 수 있는 상태? 그날 밤 나는 또 3시에 뗐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박 과장이 나를 불렀다. 선영 씨, 금요일 보고서 봤는데요. 네. 이거 좀 성의 없게 쓴 거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보고서를 위해 밤 11시까지 남아서 작업했었다. 성의 없다니.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전체적으로요. 다른 팀은 훨씬 디테일하게 쓰던데 우리 팀만 이렇게 대충 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팀. 또 비교였다. 다른 팀은 인원이 2배였다. 우리 팀은 나 혼자 그 일을 다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다시 쓸게요. 이번 주 안에 부탁해요. 금요일까지요. 또 금요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점심시간.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혼자 있고 싶었다. 바람을 쏘이면서 심호흡을 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보고서를 어떻게 다시 써야 할까? 박 과장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미선이었다. 선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는데 올 거지? 왜? 또 바빠? 아니, 요즘 좀 힘들어서. 야, 힘들면 더 나와야지. 사람들 만나서 기분 전환 좀 해. 나는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 불안장애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미선이 말했다. 야, 그게 무슨 병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였다. 다들 그렇게 산다. 네가 예민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그래도 한 번 오면 기분 좋을걸? 옛날 이야기도 하고.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미선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 같다는 걸. 그 주 수요일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다.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말하려고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버텨온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잖아요. 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영 씨,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선영 씨는 지금까지 늘 평균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선영 씨한테 맞는 방식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맞았다. 나는 늘 남들 기준에 나를 맞췄다. 평균 이상의 성과, 적당한 관계, 무난한 삶.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처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렀다. 뭔가 먹고 싶었다. 단 게 먹고 싶었다. 초콜릿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문화센터 전단지가 보였다. 퀼트 초급반 모집, 바느질로 마음을 잇다. 나는 그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퀼트, 천조각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거라고 들었다.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바느질로 마음을 잇다. 전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일주일 후 나는 문화센터에 있었다. 솔직히 왜 신청했는지 나도 잘 몰랐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고 등록을 했고 토요일 오후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실에는 이미 5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강사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기초부터 천천히 할 거예요. 자리에 앉으니 앞에 천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여러 색깔의 작은 사각형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오랜만에 보는 선명한 색들이었다. 회사에서는 늘 흰색, 회색, 검은색만 봤었다. 먼저 천을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색으로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한 하늘색 천을 집었다. 부드러웠다.
손에 닿는 촉감이 낯설었다. 키보드, 마우스, 종이. 늘 만지는 것들은 딱딱했다. 이렇게 부드러운 걸 만진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이제 바늘에 실을 끼워볼까요? 선생님이 시범해 보였다. 나는 바늘을 들었다. 바늘구멍이 너무 작았다. 실을 끼우려고 했지만 자꾸 빗나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옆 사람은 벌써 끼웠는데 나만 아직이었다. 조급해졌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내 옆에 앉아서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실을 꿰는 걸 보여줬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됐다. 됐어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았다. 옆 사람이 웃었다. 저도 처음에 한 10분 걸렸어요. 그렇게 첫 바느질이 시작됐다. 천 조각 2개를 맞대고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당겼다. 단순한 동작이었다. 바늘을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이 멈췄다.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내일 할 일, 박 과장 얼굴, 엄마 목소리 다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 바늘과 실과 천만 있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건 오직 이 한 땀뿐이었다. 한 땀, 또 한 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시간이 흘러 있었다. 내 손에는 작은 천 조각 2개가 이어져 있었다. 겨우 10cm 정도. 하지만 내가 만든 것이었다. 어때요? 재밌죠?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밌다기보다는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상태. 다음 주에도 오세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완성돼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천 조각을 만졌다. 가방 속에 넣어두었지만 자꾸 꺼내서 봤다. 이상했다. 이렇게 작은 것이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니. 그날 밤 나는 3시가 아니라 4시에 깼다. 1시간을 더 잤다. 퀼트 수업은 매주 토요일 계속됐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일주일 내내 회사에 치여 사니까 주말에라도 다른 걸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달라졌다. 토요일 오후가 기다려졌다. 평일 내내 힘들어도 토요일에 바느질 하러 가야지 생각하면 조금 견딜만 했다.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작업에 집중했다. 가끔 누군가 이 색 어따요? 하고 물으면 옆 사람이 예쁜데요? 하고 대답하는 정도였다. 당요된 대화가 없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비교에서 벗어났다. 옆 사람이 나보다 빨리 만들어도 괜찮았다. 누군가 더 예쁘게 만들어도 상관없었다. 내 작품은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가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이름은 정은이었다. 45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처음으로 내 불안에 대해 편하게 말했다. 병원에 다니는 것, 약을 먹는 것, 잠을 못 자는 것.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정은이 말했다. 저도 약 먹어요. 우울증으로.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지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었다. 나아지려면 뭔가를 해야 했다. 퀼트하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정은이 말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느질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날 이후 종종 커피를 마셨다. 서로의 작품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큰 위로나 조언은 없었다. 그냥 오늘 한 땀 떴어요 하고 보내면 나도요 하고 답장이 왔다.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과장이 또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과장님, 금요일은 어렵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은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거절한 게 의외였던 모양이었다. 왜요? 급한 건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3개 있어서 이번 주 안에 하나 더 넣으면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 한계를 알았고 그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럼 화요일까지 부탁해요. 박 과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물러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다. 엄마한테도 말했다. 엄마, 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네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 알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저는 더 힘들어져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엄마는 몰랐어. 그 짧은 사과가 나는 고마웠다. 친구 미선이한테도 연락했다. 미선아, 나 이번에 동창 모임 안 갈 것 같아. 왜? 또 바빠? 아니, 그냥 안 가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예전 같으면 변명을 늘어났을 것이다. 바쁘다, 피곤하다, 다음에는 꼭 갈게.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가고 싶지 않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내 삶의 경계를 만들어갔다. 일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했다. 야근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일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줄였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은 정리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나만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이었다. 퀼트 작품은 점점 커졌다. 작은 천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판이 됐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내 삶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한 땀 한 땀 천천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바늘땀이 삐뚤어져도 색이 어긋나도 그게 내 작품이었다. 내가 선택한 색이고 내가 만든 무늬였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 새벽 3시가 아니라 아침 6시까지 잤다. 소화도 잘 됐다. 밥을 먹으면 배가 편안했다. 몸이 회복되고 있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진심이었다. 많이 나으셨네요. 뭐가 도움이 됐을까요? 퀼트요. 바느질이요. 선생님이 웃었다. 그거 아세요? 반복적인 손작업은 명상 효과가 있어요. 몰입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바느질할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치유예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퀼트가 나를 살렸구나.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여러분, 코엑스에서 퀼트 전시회를 해요. 우리 반에서도 작품 몇 점 출품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 나는 주저했다. 내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두려웠다. 부족한 게 보일 것 같았다. 그런데 정은이 말했다. 선영 씨, 같이 해요. 우리 작품 나란히 걸면 좋을 것 같아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전시회 날 나는 일찍 코엑스에 도착했다. 큰 전시장 안에는 수십 점의 퀼트 작품이 걸려 있었다. 크고 화려한 작품들도 많았다. 내 작품은 작았다. 가로 세로 각각 50cm 정도. 하늘색과 흰색으로 이어붙인 단순한 무늬였다. 하지만 내 작품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찼다.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1년 전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내가,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숨막혀 하던 내가 이렇게 뭔가를 완성할 수 있었구나. 옆에 정은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따뜻한 주황색 계열이었다. 우리 둘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작품을 봤다. 예쁘다. 정은이 말했다. 네 꽃도. 그때 누군가 내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젊은 여자였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1년이요. 우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 여자는 작품 설명을 읽었다.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한 땀의 시간. 불안했던 날들을 한 땀씩 꿰매어 만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좀 힘들어서요. 이 작품 보니까 위로가 되네요. 나는 그 여자를 봤다. 그녀의 눈에도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피로가 보였다.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한 땀씩 하다 보면요. 그 여자는 고맙다는 듯이 웃고는 천천히 다른 작품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니 그게 신기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강을 걸었다. 저녁 6시쯤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봐도 그냥 지나쳤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오늘은 멈춰섰다. 한참을 하늘을 봤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다. 하늘을.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정은에게. 노을 예쁘다. 사진 보내. 금방 답장이 왔다. 나도 보고 있어. 정말 예쁘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다. 서로 다른 것에 서 있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게 좋았다. 집에 도착해서 퀼트 가방을 꺼냈다. 새로운 천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다음 작품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색을 골랐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봄 같은 느낌. 바늘에 실을 꿰고 첫 번째 바늘땀을 떴다. 익숙한 감촉이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 실이 당겨지는 소리. 한 땀. 또 한 땀. 이렇게 나는 계속 만들 것이다. 작품을. 그리고 내 삶을. 다음 날 월요일. 나는 여전히 출근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고 박 과장은 여전히 까다로웠고 메일은 여전히 쌓였다.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새벽에 깨는 날도 있었다. 가슴이 답답한 날도 있었다. 약도 여전히 먹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나는 이제 불안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불안이 찾아오면 나는 바늘을 들었다. 천을 펼쳤다. 한 땀을 떴다. 그러면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크기로 작아졌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불안은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죠. 맞았다. 불안은 삶의 일부였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다.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였다. 나는 더 이상 불안을 숨기지 않았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박 과장은 여전히 다른 팀과 우리 팀을 비교했다. 엄마는 가끔 사촌 동생 이야기를 했다. 미선이는 여전히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삶은 내 것이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 주말마다 나는 퀼트 수업에 갔다. 정은과 커피를 마셨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그게 내 일상이 됐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26살 여자였다. 밝고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얼굴에서 불안이 보였다.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해야 하는 표정.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눈빛. 점심시간,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적응은 좀 되세요? 네, 선배님. 그런데 제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처음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신입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배우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를 봤다. 1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가 있어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봤다. 네? 남들이 빨라도 느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니. 예전 같으면 나도 같이 불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퀼트 작품을 꺼냈다. 노란색 작품이 반쯤 완성돼 있었다. 며칠만 더 하면 끝낼 것 같았다. 바늘을 들고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한 땀을 떴다. 또 한 땀을 떴다. 이렇게 나는 내 삶을 꿰매고 있었다. 불안했던 조각들을, 아팠던 순간들을 한 땀 한 땀 이어붙여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실밥이 삐뚤어지기도 했다. 색이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내 작품이었다. 내 삶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행복은 이렇게 조용히 한 땀씩 바느질하는 이 순간에 있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색으로, 내가 정한 속도로,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간 속에 나는 바느질을 계속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그저 한 땀씩. 그렇게 내 삶은 계속되었다.